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독일의 소설가 장폴 리히터는요, 음악은 어두운 인생의 밤을 밝혀주는 한 줄기 달빛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예술 장르보다 음악이 주는 감동과 역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 과연 여러분 삶의 한 줄기 달빛 같은 명곡은 어떤 곡일까요? 잠시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아름다운 음악이 선사해주는 감동을 담아서 또 한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클래식 갤러리 문을 활짝 열게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요즘 이분 덕분에 클래식 음악을 더욱 친숙하고 쉽게 접하게 됐다는 시청자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이신 서희태 선생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을 통해서요. 네.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또 클래식 음악을 친숙하게 접하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저도 이렇게 시청자 게시판 한번 봤거든요. 네. 칭찬의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은데 좀 이렇게 못한다는 의견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잘못하는 것들은 또 꼬집어 주셨으면 네, 고맙겠고요. 네. 아무튼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채찍으로 저희 프로그램 더 발전하게 되겠죠. 네. 저도 이 시간에 접한 음악만으로도 네. 저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어떤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와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모델 박두리선 씨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면서 쭉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지식을 정말 요긴하게 활용했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뭐 친구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일단 자부심이 좀 생기고요. 네. 그리고 그거 있더라고요. 작품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부분 보면서 저는 작곡가가 처음에는 선정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네. 그 부분을 분류한 사람 따로 있다라는 걸 슬쩍 이렇게 내비치면서 조금 저의 교양적인 부분을 올리려고 하는데 네. 거기까지더라고요. 아직은 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더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기에는 네. 저희가 아직 부족한 게 많으니까요. 함께 네. 이 시간 꾸미면서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면 알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클래식 음악들 오늘도 선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된 곡들도 정말 저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드는데요. 선생님 어떤 곡인가요? 먼저 제일 좋아하는 악기가 뭐예요? 좋아하는 악기요? 네. 저는 관악기를 좀 좋아하는 관악기 편이에요. 좋아하세요? 예. 힘찬 트럼펫 뭐 이런 거? 그것보다는 오보에나 클라리넷 같은 아, 약간 서정적인 느낌. 서정적인 좋아합니다. 꼭 우리 짠 것 같은데 오늘 네. 제가 소개할 악기가 바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거든요. 진짜 짠 것처럼. 예. 사실 없는 질문을 제가 네. 급하게 갑자기 드린 네. 건데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악기는 굉장히 상냥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온화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악기는 클래식에도 많이 쓰이지만 재즈 음악에도 많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클라리넷이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인데요. 그 클라리넷의 선율 중에서 최고의 선율로 된 음악,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중에 네. 정말 단연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인데요. 벌써 기대감이 막 생기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곡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큐힐 넘버 622번의 작품인데 네. 이 악장의 아다지오, 아주 느린 선율이지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선율, 첫 번째 곡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실 클래식 음악 처음 접했을 때 낯설면 네. 조금 더 무게감이 더 생기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많이 접했을 곡이라고 하니까 가볍게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감이 생깁니다. 클라리넷 협주곡 이조국님의 연주로 함께 감상해 보죠.
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감상해 봤습니다. 쾌일 번호로는 622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A장조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이종욱 선생님이 워낙 이런 신사의 풍모를 풍기시면서 연주를 네. 하셔서 그런지 저는 참 이 클라리넷이 네. 신사 같다. 매너가 좋은 그런 느낌도 근데 들었어요. 이 악기가요,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정말 조용하게 또 거의 움직임 없이 네. 보니까 정말 신사 같다는 느낌이 네.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이 곡이 또 이제 흥겹게 불면요 정말 몸이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재즈에 쓸 수 있는 악기.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악기여서 현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가 네. 클라리넷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따뜻하면서 그렇죠. 친절한 느낌을 네.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 좀 정제되어 있는 듯한 기교적인 그런 기술적인 그런 음악이 아니고요. 제 마음이 이렇게 순화가 된다라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모차르트 이 음악을 작곡을 하면서 마음을 비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진실들이 조금씩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네. 또 한 네. 장면이 떠오르는 게 Out of Africa라는 영화. 영화에서 그렇죠. 보면 네, 네, 네. 그 친숙했던 분위기가 있네요. 이렇게 뷰가 싹 펼쳐지는 그런 네.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음악. 그래서 굉장히 조금 쉽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처음에 가까운 음악이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클래식 음악 중에 보면은 그렇게 가깝게 우리가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그런 음악들과 또 우리가 친숙해 있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음악들 네. 이런 거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이 음악도 들으면 정말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펼쳐졌던 그 아프리카의 풍광을 정말 잘 표현해준 거기에 너무나 잘 적합하게 어울리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더 네. 친숙하게 떠올리시면서 그 장면도 많이 연상하실 것 네. 같아요. 사실 모차르트 하면요 피아노 협주곡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클라리넷 협주곡은 굉장히 귀하고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단 한 곡밖에 없어요. 아. 모차르트가 25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을 했어요. 네. 워낙 모차르트의 작품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모차르트의 작품 물론 교향곡을 꼽지 않을 수가 없죠. 50편의 교향곡. 네. 근데 모차르트의 교향곡은 41번까지가 번호에 나와 있고 그 외 작품들은 번호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걸 포함해서 약 600곡을 작곡을 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를 하면서 이 작품이 쾌혈 번호 622번이다라고 네. 말씀했어요. 모차르트는 약 600여 곡의 곡을 작곡을 했거든요. 네. 근데 622번이다 뭔가 좀 감이 오지 않나요? 모차르트의 거의 마지막 뒤에 최후의 작품에 가까운 작품이죠. 모차르트가 쾌혈 넘버로 626번까지 남기고 있으니까 622번이면은 거의 죽기 직전 다섯 두 달 손가락 전에 안에 드는. 두 달 네. 전에 작곡된 곡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곡이 모차르트가 마음을 비웠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 내 마음을 이제 비워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멜로디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이 굉장히 순박하면서도 좀 정제되어 있고 또 듣고 있으면 어떤 때는 살짝 슬픔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그런 대자연도 느껴지고 그게 바로 이 모차르트 음악의 매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들으면서 음악 자체가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낭만적이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모차르트의 그런 기교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따스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네. 굉장히 좋았는데 정말로 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순화시키고 좀 승화시키는 부분이 네,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삶을 정리한다는 의미까지 여기에 들어 있다고 한다면 네. 이 곡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정말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모차르트가 아니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이 곡을 작곡할 때 그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작품 번호를 본다든지 모차르트가 이 곡을 작곡하고 두 달 후에 이제 숨을 거둔다는 이런 것을 유추해 보면 이 상태에 이 즈음에 모차르트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모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탈관하는 모습 그런 것까지도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들선 씨도 그 담담함에 대해서 참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절제되고 담담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극적인 순간이 네. 사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나서 하셨던 게 기도로서 정말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자신의 갈 길을 준비하신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모차르트는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또 맞이하면서 그리고 또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건 제 감정이나 제 감성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끌려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의 그런 문학적인 부분으로 쭉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 역시 박돌선 씨의 얘기가요. 신앙적으로 저한테 계속 도전을 많이 주세요. 네, 도전 많이 받으시죠?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정말 이 곡이 그래요. 아, 모차르트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체념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모차르트는 정말 자기의 죽음을 종교곡으로 마무리를 했죠. 레퀴엠이잖아요. 아, 레퀴엠이라는 뒤에 게- 곡이 레퀴엠. 그렇죠. 바로 이제 마지막 모차르트가 쓰고 마지막에 쓰고 있었던 작품이 바로 레퀴엠인데, 레퀴엠 자체가 종교곡이다 말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나 네. 레퀴엠이라고 하는 이 작품 자체가 그 미사의 순서대로 이렇게 작곡이 되어 있는 음악 형식이 레퀴엠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많이 띠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성당이나 교회에서 많이 연주를 하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우리가 흔히 음악의 천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음악 천사가 세상에 나타났다. 아,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정말 모차르트의 어떤 그런 그 천재성을 얘기하자면 너무너무나 이 일화들이 많아서 다 소개하기 힘들 정도인데, 모차르트가 그런 천재적인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음악의 천사란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생을 마무리하는 그 즈음에 자기가 레퀴엠으로 마무리했다. 또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에서 정말 마음을 다 비우고 그런 어떤 자기의 삶을 정리한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리고 또 모차르트 음악 천재 모차르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것까지도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위협을 위해서 막 뭔가를 만들 때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정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때 그것이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곡 같은 경우에도 모차르트의 다른 곡들도 많이 들어봤지만 특별히 제가 들을 때 따뜻해진다. 그래서 그렇죠. 선물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안톤 슈타틀러에게 헌정한 곡이지만 박동선 네. 씨에게 헌정됐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모차르트가 나한테 이렇게 전 아름다운 그렇게 음악을 줬어. 들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참 그 당시에 한 사람을 위해 헌정했던 곡이 이렇게 후세대 저희에게까지 깊은 감동을 준다는 것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요즘 재능 기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 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담담함으로 삶을 무게를 좀 내려놓고 싶으시다면 이 곡과 함께 네. 자신만의 시간에 빠져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시 한번 또 헌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이 시간을 꾸며봐도 좋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딱 떠오르는 곡이 있어요. 네. 리히아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작곡한 헌정이라는 가곡이 있는데 아주 멋진 가곡이에요. 네. 네, 그런 곡들 좋죠. 네, 그 곡을 만나게 될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클래식 갤러리 두 번째 곡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생상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클라리넷 소나타 제1악장인데요. 이 곡도 우리의 정서에 잘 맞는 곡이어서 조금 생소한 곡일 수는 있습니다. 네. 생상이라는 작곡가를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과 함께 생상의 클라리넷 소나타 1악장을 한번 감상해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생상의 클라리넷 소나타 1악장은 어떤 곡일지 역시나 이종욱님의 연주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생상의 클라리넷 소나타 1악장 감상해 봤습니다. 저희가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박돌선 씨와 함께 역시 프랑스 음악이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음악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네, 앞에 음악이 어떤 백발의 노신사를 떠오르게 했다면 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발의 꽃미남을 약간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런 좀 매력이 저는 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딱 들었을 때 생각을 계속 생각에 음. 꼬리를 묶고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이렇게 꼬리를 무는 생각처럼 느껴지는 음악이 아닐까. 네. 근데 앞쪽 같은 경우에 굉장히 편안했었거든요. 네, 쭉 가라앉게 하는 네. 담담함이 있었고요. 갈수록 무슨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아니 저는 그냥 듣는 대로 느끼는 게 가장 근데 기본적인 거라 그래서. 그게 작품의 성향을 너무나 잘 표현하셨어요.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이 좀 그래요. 처음과 끝이 좀 분명하지 못하고 이게 끝나는 듯 하다가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계속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끝나기도 약간은 하고 모호하면서도 그런 매력이 있네요. 그런 매력이 네. 프랑스 작곡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 곡 또한 그렇습니다. 정식적인 작품 이름을 말하자면은 생상의 클라리넷 소나타 제1번 그리고 E 플랫 메이저 작품번호 167번의 제1악장이었는데요. 네. 로망 롤랑이라고 하는 그 생상의 친구에게 생상이 이 곡을 쓰고 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이 곡이 어떤 곡인가 대충 알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 곡을 통해서 당신은 내 아름다운 스타일과 순결함 그리고 신실함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물론 이 곡을 잘 썼다고 이제 굉장히 자랑을 만족을. 네, 만족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이 곡이 그만큼 자기에게는 신선하게 스스로 작곡가도 그렇게 신선하게 스스로의 작곡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낭만주의적인 그런 모습과 또 이 작곡가는 근대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네. 근대 작곡가에 속하거든요. 20세기 초반까지 작품 활동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음악적인 흐름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곡가가 생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생상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반면에 제가 또 생상에 대해서 아는 곡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동물의 사육제. 아, 그렇죠.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네, 근데 그거 외에 또 특별한 곡이 있을까라는. 특별한 곡이죠. 너무너무나 있나요? 특별한 어떤 곡이기도 곡인가요?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어려운 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알만한 곡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곡을 알게 해준 사람이 최근에 우리 국민 여동생 아이콘인 김연아 선수가 알려졌죠. 생상의 죽음의 무도라는 곡을 가지고 쇼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그- 워낙 네. 죽음의 무도의 그 엔딩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한 맞습니다. 번쯤 다 따라해봤던. 네. 이 죽음의 묘도는 워낙 성악곡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상이 또 관현악 교향시로 편곡을 해서 내기도 했고요. 그 외에 또 생상의 작품이라 그러면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오페라를 또 뺄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멜랑콜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 삼손과 데릴라고 거기 나오는 데릴라의 아리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성악곡 중에 아름다움의 극치 중에 한 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고 또 이 생상이라는 사람은 작곡에도 그렇게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또 시인이었고 화가였고 철학자였고 참 다재다능한 작곡가가 바로 생상이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것들이 모여서 또 그 새로운 창의력을 냈고 그런 창의력에 의해서 남겨진 유산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참 네. 재능을 타고난 것도 부럽지만요. 자기 말처럼 사과나무가 열매 맺듯이 그렇게 네. 열매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이 생상에 대한 당대 평가는 어땠나요? 굉장히 천재적인 작곡가였다는 평가가 있고요. 네. 많은 작곡가들이 생상을 칭찬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 리스트라는 사람, 뭐 피아노의 대가아니잖아요. 네. 이 리스트가 생상을 두고 즉흥 연주의 명수였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생상은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었어요. 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오르간 주자라는 칭찬을 리스트란 사람이 했었고요. 그 외에도 악극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 바그너란 사람도 이 생상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고 또 그 같은 프랑스 작곡가 중에 비제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네.
비제는 정말 이 생상을 극찬을 했던 작곡가로 또 유명하고요. 좀 후배가 됩니다만 프랑스 인상파 음악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드뷔시라고 하는 달빛이라는 곡을 작곡했고 네. 하여튼 유명한 곡을 많이 작곡했는데 이 드뷔시는 한 20년 정도 후의 사람인데 워낙 이 생상의 음악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 생상의 작품이라든지 그런 음악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세계에서 음악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생상이라는 작곡가를 두고 많은 그 당대의 음악가들이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작곡가가 생상이에요. 네. 그러면 당대에 그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면 제자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 명성을 받아서 자기들이 또 이렇게 약간 각필처럼 비슷하게 만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생상은 그 니델마이어라고 하는 학교의 피아노 선생을 했었어요. 이것도 20대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가르쳤던 작곡가 중에 유명한 작곡가가 한 명 나오죠. 프랑스의 슈베르트라고 일컬어지는 슈베르트를 우리가 가곡의 왕이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런 프랑스의 가곡의 왕, 바로 포레라고 하는 작곡가가 바로 생상의 제자죠. 네. 당대의 많은 음악가들이 그렇게 네. 칭찬할 정도고 그를 네. 따르는 사람도 많았다면 반면에 생상도 뭔가 롤 모델처럼 따르는 인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이 차이가 한 24살 정도 나는 리스트가 생상을 참 많이 칭찬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트를 피아노의 귀재 또는 피아노의 하나님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리스트가 생상에게 큰 영향을 줬죠. 그게 네. 바로 교향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교향시의 형식을 만든 사람이 리스트였고 그 형식을 프랑스적인 것으로 표현한 사람이 바로 생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생상을 리스트라는 사람을 정말 신봉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자기가 쓴 교향곡 3번을 리스트에게 헌정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프란츠 리스트를 기념해서라는 그 얘기를 써놓을 만큼 네. 정말 그 리스트를 신봉했던 작곡가가 바로 생상이었고요. 또 이 생상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앙적인 그런 베이스로 한 음악들을 많이 작곡을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뭐 워낙 유명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바흐의 작품이 있습니다만 생상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도 있고 또 노아의 홍수, 또 레퀴엠, 또 약속의 땅. 뭐 우리가 저 성서적으로 얘기하는 그 바로 약속의 땅. 제목들에서부터 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성서적인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남긴 작곡가이기도 하죠. 네. 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좋게 전하든 좀 나쁘게 전하든 예수님을 전하는 데 뜻이 있다라는 그 바울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접하면서도 딱 느끼는 게 굳이 꼭 신앙이 있든 신앙이 있지 아니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그 흐름의 스토리가 이어져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다가오는 느낌이 편안하면서도 아 정말 하나님은 1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기도 하고요. 워낙 네. 유럽 사람들의 이 생활 베이스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유럽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참 찾아보기가 배우기는 힘들죠. 좀 그렇죠. 네. 지금 저도 한 유럽에서 10년 공부를 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모이는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소수 몇 분만 앉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유럽의 신앙이 정말 땅에 떨어졌다라는 느낌도 들고 정말 거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뜨거운데 그것을 만들어냈던 유럽이라는 그 땅은 이미 종교적으로 쇠락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의 어떤 마음의 밑바닥에는 신앙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하든 아니면 또
어떤 창작을 하든지 그런 신앙적인 베이스는 어디에서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떤 분야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불같이 타오르는 신앙은 아닐지 몰라도 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또 죽음을 맞이하는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그렇죠. 유럽의 그런 뼛속까지 묻어있는 신앙이 때로는 좀 부러워지기도 부러울 때도 하죠. 많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음악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보는데요. 타고난 재능을 남을 위해 썼던 모차르트의 생애도 저희가 잠시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또 다재다능했던 재능으로 또 다양한 열매를 맺었던 생상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저희가 엿본 것 같아서 참 네.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 클래식 갤러리에서는 아주 감미로운 클라리넷 곡 두 곡을 만나봤습니다. 거장들의 최후의 명곡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누리기도 했고 한때 힘들었던 음악적 거장들의 인생 말미의 곡 두 곡을 만나봤는데요. 또 그런 음악적 색채가 클라리넷과 잘 어울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악기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게 참 좋았어요. 이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두 작품 다 이 작곡가들의 말년에 작곡된 작품들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악기 소리가 더 좋아지는 것 네. 같아요. 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평온함을 주는 그런 클라리넷이라는 악기 소개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거장이죠. 모차르트라는 작곡가, 또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생상이라는 작곡가까지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들선 씨는요?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로 자기 달란트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줬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많은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흡족한 시간이었어요. 네. 다시 한번 그런 열매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무심코 음악을 감상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이 만나보셨던 음악, 지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인생에서 작은 보물을 발견하시는 기쁨도 누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음악 가지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